하겠습니다. 일단 독재 엘리트주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주주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요, 시민의 미래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뭐냐, 소수의 의견이 다수보다 다수에 의해서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수에 의해서 뽑히는 대표자가 독재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에 투표를 해서 대표자를 뽑니다. 근데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멍청하면은 정치의 방향성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이러한 형태를 주능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를 막기 위해서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데가 아테네인데, 이때 시기가 그리스의 전성기예요. 근데 이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파르타에서는 독재 엘리트주의 정책을 하고 있고, 아테네는 민주주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살면서 독재 엘리트주의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불운한 사상을 퍼뜨리고 다니는 치스의 노인이라 하면서 제목을 만들면서 이 사람을 사형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소크라테스는 사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사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현명한 제자 플라톤이 있는데요, 이 플라톤은 민주주의 정책 때문에 소크라테스, 현명한 나의 스승님이 죽었다 해서 민주주의를 폭민 정치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폭력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플라톤은 철인 정책을 하자고 말합니다. 대안이죠, 대안. 이 철인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통치를 하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노동자와 생산자, 그리고 군사인 수호자, 그리고 통치자의 철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인에 의해서 정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유능한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 이건 현대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현대 민주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랑 이 독재 엘리트주의는 뭐가 다르냐? 그럼 무슨 뜻이냐면, 독재 엘리트주의는 정당성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유능한 사람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시민들한테 나오는 게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성이 바로 지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독재 엘리트주의죠. 이 독재 엘리트주의 우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역사에서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독재 엘리트주의가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 엘리트주의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죠. 또한 그래서 독재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와 독재 엘리트주의에 비교를 하자면요, 독재 엘리트주의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거예요. 완벽한 거, 어느 하나 완벽한 거. 근데 실질상 이게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만약 노동자와 자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한 정치가가 이 노동자 그리고 자본가의 둘 다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자가 인상을 낮추면요 노동자는 불이익을 보고 자본자는 이익을 보는 형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주의가 이익을 보려면 노동자의 이익을 뺏어야 되고 노동자의 이익을 보려면 자본주의의 자본자의 돈을 뺏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랑 비슷한 이유로 만약 우리 사람들이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고른다 치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민주주의를 고른다고 치면요 사회주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소외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요 어떤 한 집단은 이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으로 독재 엘리트주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독재 엘리트주의 같은 경우는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이득을 보면 어떤 집단은 불이익을 얻게 되죠. 하지만 이 불이익을 얻게 된 집단은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을 표출하려고 그러는데 이 독재 엘리트주의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을 맞다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뭐가 제대로 된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체제는 사회 없듯이 독재 엘리트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닌 거죠. 다음은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의 자유예요. 시장의 자유. 무슨 소리냐면 정부가 시장에 손을 얼마나 대느냐 이 말이죠. 근데 정부가 시장에 손을 안 대는 게 바로 시장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수의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죠.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익숙한 사회주의랑 독재 엘리트주의. 이거 우리 북한 알잖아요. 북한이 이런 형상이에요. 사실 이거를 독재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공산주의라고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기엔 좀 못해요. 왜냐하면요 공산주의가 뭐냐면요 노동자의 티켓 그러니까 노동자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성분 정치라고 해서 군인이 정치 그리고 미술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총괄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것, 그리고 또 자본주의는 그냥 버리는 것. 자본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본주의랑 엘리트주의예요. 우리 자본주의라고 엘리트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계획 정치주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본주의랑 독재 엘리트주의가 성립하느냐? 사실 우리 자유라는 것은 시장의 자유라고 하죠. 근데 시장의 자유를 주면서 정치는 독재적으로 독재 엘리트 형식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기게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번 경험해봤던 거예요. 우리 60년대에서 70년대 바로 박정희가 있습니다. 이 박정희는 군사를 중심으로 다 해나갔죠. 그래서 우리도 이미 한번 그거 같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제일 안 익숙한 사회주의랑 민주주의예요. 이 사회주의랑 민주주의는 살짝 민주주의랑 공산주의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사회주의랑 민주주의는 3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3위 민주주의. 이
사회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다. 민주의 사민 민주의 그러니까 사민 민주주의. 아 그거야? 뭐야? 진짜. 아무튼 이 사민 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사민 민주주의는 활짝 사회주의. 사민 민주주의. 삼인 민주주의라면 근데 삼인 민주의잖아. 민주 그러네. 아무튼 사민 민주주의 이게 뭐냐면요. 자, 공산 그러니까 북한이 얘네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자본가 그러니까 자본가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당이랑 노동자당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노동자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본자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공산주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민주주의고, 또 민주주의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랑 노동자가 있는데 시민들이 얘네 둘을 채택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를. 만약에 자본가를 채택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형상이 더 물색나게 채택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자당을 이렇게 모르면요 공산주의 느낌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정하게 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근데 사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경제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채무예요. 채무. 이게 왜 채무가 일어나게 되면요. 말만 사민주주의지 사실 공산주의 쪽에 좀 느낌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늘리려고 해요. 근데 복지를 늘리려고 하면 빚을 좀 많이 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뜯거든요. 근데 이 두 개 다 하면 경제 침체가 오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사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덴마크. 근데 웃긴 것은 사민주주의에서 얻은 부유함이 아니라 얘네들은 유럽의 제국시대 식민지화를 거치면서 부유해지면서 지들이 복지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부유하게 될 형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민주주의들이 이렇게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급진성과 보수성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민주주의의 장점이 뭐냐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무슨 소리냐 하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라든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면요 얘네들이 다 뽑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시민들이 원하면 사회주의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자본주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공산주의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경제 침체가 왔다 하면은 사람들은 보수파에다가 채택을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형식으로 그것을 버티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경제 호황이면 세금을 많이 내서 진보 쪽으로 해서 더 많은 복지 제도를 얻게 되거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진보를 보면요 복지가 좋아져요. 복지가 좋아지고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요. 부자 세금. 그리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빈부격차도 완화돼요. 빈부격차. 그리고 이제 복지가 좋아지니까 학생들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고 또한 대학금, 그러니까 학금도 학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게 되죠. 완전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보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바로 기업들 때문이에요. 기업.
기업. 이 기업들 때문에 왜 안 하냐면요. 기업은 부자잖아요. 대기업이라든지. 근데 만약에 진보 측 애들이 이제 복지 제도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세금을 많이 뜯거나 이러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뜯기니까 돈도 많이 날라가. 게다가 또 진보 쪽 애들이 이렇게 하면요. 최저 임금이 또 올라가야 돼서 돈을 또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외국으로 건너가요. 대부분. 그럼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면요. 실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자고 한 건데 오히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짝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근데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역사예요. 역사. 옛날에 6.25 전쟁 때 북한이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안 되려고 최대한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은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대중 매체들 같은 경우는 보수파가 아주 강하게 꽉 잡고 있어가지고 살짝 보수적인 경향으로 애들이 가르치고 또 매개체도 보수적인 경향이라서 애들이 보수적 성향을 띠게 돼버려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감사했습니다.